수학법정 제1장 잘못된 계산에 얽힌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선 수학법정에 4가지의 법정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의 자리값 문제로서 엉터리 수학을 가리킨 과외 선생님이 과연 죄가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잘못된 수학식에서는 호텔 지배인이 빼돌린 1,000원은 과연 어디로 사라졌는지, 세 번째 올바른 식 세우기에서는 왕복과 편도로 차를 이용한 사람이 교통비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네 번째는 간격의 개수 문제로서 전봇대 한 개가 부족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없었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수의 자릿수 관련된 문제인데요. 엉터리 수학을 가르친 과외 선생은 죄가 있을까 그랬는데요. 엄마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쵸? 자,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자, 28을 7로 나눴네요. 자, 7일은 7, 8에서 7 빼니까 1. 2 그대로 내려왔고, 7, 3, 21. 나누어 떨어졌고. 그러면 몫이 13이 된다. 자, 실제 식만 봤을 때는, 말이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 벌써, 말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시는데요. 자, 왜 말이 안 되는지, 무엇 때문에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에서 십진법에는 이 자리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가령 11에서 앞에 1은 우리가 10을 나타내고요. 뒤에 1은 그렇죠, 2를 나타냅니다. 자리수에 따라서 수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28 나누기 7을 계산할 때는 큰 자리 값의 수인 2 속에 7이 몇 번 들어가는가를 먼저 따져야 됐고요. 그런데 2가 더 작기 때문에 7이 한 번도 안 들어가죠.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음 자리값 8까지 넣어서 28 속에 7이 몇 번 들어가는가를 따져야 된다.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 28을 7로 나눴을 때 그렇죠. 2 위에다 쓰면 안 되고 자리를 8 위에다가 28 안에 7이 몇 번 들어가요? 그랬을 때 4번. 그래서 4, 7에 28 나눠 떨어지게 돼서 4번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계산이 돼야 정확한 계산이 된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1,000원은 어디로 갔나요? 인데요. 호텔 지배인이 빼돌린 1,000원은 과연 어디로 사라졌을까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 세 사람이 호텔에 투숙을 했고요. 자, 그래서 3만원이라는 돈을 냈는데 주인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5,000원을 돌려주라고 했지요. 그래서 5,000원을 돌려받았고요. 결국 실제 호텔비로 낸 돈은 25,000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호텔 지배인이 5,000원을 돌려주지 않고 얼마만 돌려줬어요? 그렇죠. 3,000원만 돌려주게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 낸 돈이 달라진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 계산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라고 얘기를 해서 4명을 한번 놔보고요. C, 그 다음에 지배인이 있죠. 처음에 낸 것은 자, 10,000원씩이 맞습니다. 그쵸? 자, 10,000원씩이었고요. 그 다음에 30,000원을 냈고, 그 다음에 실제 25,000원만 주인이 받고 5,000원이 남았죠. 돌려줘야 되는데 실제 3,000원만 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1,000원씩만 돌려준 것이 되는 것이고, 지배인이 그렇죠. 2,000원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실제 계산을 보면 9,000원씩 낸 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9,000원씩 낸 게 돼요. 하지만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2,000원을 합쳤을 때 다시 30,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정말로 29,000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 봤는데요. 비슷한 내용들이 수학 사전이나 백과사전 같은 데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학적인 식을 세워야 할 때가 많은데요. 자,
그것이 수학을 공부하는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경우처럼 뭐요? 그렇죠. 더해야 하지 않을 것을 더하면 결과가 이상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 자체가 잘못된 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자, 교통비 나누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팔라 씨가 친구 4명과 함께 하루 일정으로 등산에 가기로 했는데요. 그죠? 자, 갈 때는 5사람이 갔습니다. 그죠? 5사람이 간 게 맞고요. 그런데 올 때 보니까 그림에 보면 그렇죠. 4명만 있게 되죠. 바로 샘팔라 씨가 친구와 산 중턱에서 만나가지고 산장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하룻밤 묵기로 해서 네 친구만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뭘까요? 5명이 자, 왕복 교통비로 9만원을 사용했으니까 자, 이 9만원을 5명이 나누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샘펄라 씨 같은 경우는 갈 때는 타고 갔지만 그죠? 올 때는 타고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샘펄라 씨 같은 경우는 억울하잖아요. 그죠? 갈 때 내는 건 당연하겠지만 올 때는 나는 타지 않았는데 교통비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법정에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자, 실제 갈 때 지금 9만원인데요. 우선은 9만원을 왕복이었잖아요. 반으로 한번 나눠보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45,000원입니다. 그러면 갈 때와 올 때 45,000원을 실제 몇 명에 나눴어요? 갈 때는 그렇죠. 5명이 나눈 거니까 5, 9, 45 그래서 9,000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올 때는요. 그렇죠. 올 때는 나누기 세로로 해볼까요? 나눠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45,000원을 그렇죠. 4명에 나눠야 됩니다. 4일은 4, 5 오고요. 또 4일은 4, 10이 되나요? 그럼 4, 2, 8, 2가 되고요. 4, 5, 20. 딱 맞아 떨어지지요. 그래서 올 때는 4명이서 부담해야 되는 것은 11,250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비로 따져봤을 때 샘팔라 씨는 9,000원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11,250원에다가 9,000원도 같이 부담을 해서 실제 내야 되는 건 얼마예요? 22,250원인가요? 22,25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샘팔라 씨와 다른 친구들이 계산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네요. 네 번째 사건, 부족한 전봇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봇대 한 개가 부족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없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했는데요. 문제를 보시면 1km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1km에 10m 간격으로 전봇대를 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1km면 1000m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을 10m 간격으로 세운다. 그러면 100개가 필요하겠구나. 그죠? 딱 맞아 떨어지니까 100개가 필요하겠구나 그랬는데 지금 전봇대 한 개가 부족한 사건이 발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 친구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3m가 있어요. 자, 3m의 길이에 1m 간격으로 전봇대를 세우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3m를 만들어 놓고요. 처음에 전봇대를 하나 세우죠. 그 다음 1m 떨어진 곳에 또 세웁니다. 또 1m 떨어진 곳에 세우고 또 1m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총 몇 개가 필요해요? 그렇죠. 4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1m 간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직선으로 난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전봇대를 세울 때 전봇대 사이의 간격의 개수는 전체 거리를 간격의 길이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전봇대 개수는 어떻게 한다? 그보다 한 개가 더 많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계산을 했을 때 그죠? 자, 1000m고요. 1km니까 10m 간격으로 세운다면 100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그죠? 그러면 이 100개에다가 몇 개 더? 그렇죠. 한 개가 더 있는 101개를 주문했어야지만 전기 공급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무의 개수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는 나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항상 헷갈립니다. 자, 이때 나무를 닫힌 곡선으로 세우느냐 열린 곡선으로 세우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아까 3m 간격의 도로 1m로 했을 때 몇 개가 필요했었어요? 그렇죠. 4개가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해서 5m인 간격에 1m 간격으로 세운다. 이제 몇 그루인지 알아요? 그렇죠. 6그루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문제로 가볼게요. 10m의 도로에 2m 간격으로 나무를 세운다. 그러면 5개가 되고 거기에 나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니까 6그루가 된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나무의 개수는 간격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한다. 어느 때? 열린 곡선일 때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닫힌 곡선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닫힌 곡선이라는 건 원처럼 한 점에서 그리기 시작해서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오는 곡선. 아, 그렇네요. 원 말고도 직사각형 어떤 것든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다각형들 다 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3m 원형 도로에 1m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다. 자,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요. 처음 세우고 1m 간격으로 세우고 또 1m 간격으로 세우면 그렇죠. 이 간격은 1m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되는 지점마다 나무를 심어서 이때 필요한 것은 3그루입니다. 24m에 3m 간격으로 세운다 이겁니다. 그러면 8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8분의 1 되는 거리마다 심으면 되니까 필요한 나무가 8그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선 한 그루가 필요 없네요. 그렇죠? 따라서 나무의 개수는 간격의 개수와 같더라. 따라서 어느 때 닫힌 곡선일 때는 더하기 1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수학법정 제2장 자리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레자리수의 계산이고요. 두 번째는 콤마 사용법, 세 번째는 이진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정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두 수의 곱의 이레자리수를 바로 맞췄다면 미리 문제를 알고 있었을까라는 문제인데요. 다시 말해 문제가 유출이 되었나 라는 얘기입니다. 유출이라는 것은 미리 문제를 알고 있지 않았나 라는 얘기인데요. 자, 지금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두 수의 곱이 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죠? 그렇죠. 이렇게 네 자리씩 끊어보면 됩니다. 끊었을 때 178억 3717만 5926에다가 곱하기를 다시 또 이렇게 네 자리씩 끊어보면요. 1억 2078만 4089를 곱했을 때 곱의 1의 자리수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었는데요. 자, 김가법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요. 자, 김수학이 바로 버저를 누르고 4라고 대답을 하는 게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로 답을 낼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수의 곱의 1의 자리수를 알려면 두 수의 1의 자리 수끼리만 곱해보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1의 자리수가 얼마예요? 그렇죠.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는 9입니다. 자, 그렇다면 6 곱하기 9를 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54죠. 그럴 때 이 4가 바로 이 전체를 곱한 것의 1의 자리 수가 되더라. 아, 그렇군요. 그래서 두 수의 곱의 1의 자리 수만 알면 우리가
그 이레자리 수끼리만 곱해보면 전체 곱의 이레자리 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은 김수학 씨가 그죠? 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수학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속산법이다 라고 불러서요. 빨리 계산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김가버 어린이가 제2의 매스킹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수학법정 제1권 제3장 수퍼즐 사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번 사나이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살문계란과 모래시계에 대한 이야기, 또 엄청난 과외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으로 도박으로 돈 번 사나이인데요. 자, 문제에서 보면 F, 그 다음에 U,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G, 그 다음 O. 네, 이렇게 글자가 있는데요. 처음 F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U, N, A 이런 식으로 갔다가 마지막 O에 오면 다시 거꾸로, 그죠? 다시 또 F에서 오면 또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초마다 다른 문자로 바뀌면서 1000초 후엔 과연 어떤 글자에서 멈추게 될까요? 했을 때, 네, 김수열 씨가 자기 가진 전 재산 2,000원을 걸었고, 실제로 1000배에, 그죠? 100배라고 써있네, 그죠? 100배에 당첨이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김수열 씨가 거는 대에다 같이 따라 거니까, 네, 카지노 사장이 망하게 된, 그래서 법정에 오게 된 이런 사건인데요. 자, 우리가 규칙으로 변하는 이 문자를 어떻게 알아맞혀야 하는지 그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수의 규칙성입니다. 그러니까 자, 진행자가 이 지금 몇 초 후에 멈추겠다는 얘기를 했다면 그 문자는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 이 얘기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글자는 8글자입니다. 그쵸? 자, 이 8글자에서 처음에 F부터 시작해서 1초에 한 문자씩 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맨 마지막에 O는 그렇죠. 7초 후에 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8초 후에는 다시 G가 돼서 F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4초마다 그죠? 14초마다 자, 처음에 U,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M, I, 그 다음에 G, O, 다시 G, I, M, 이제 거꾸로 가는 거니까 A, 그 다음에 U, 그 다음에 N, NUF군요. 그죠? 살짝 지워보고요. A,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U, 마지막에 F. 이렇게 14초마다 이것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초 얘기를 했어요? 100초? 1000초? 1000초면은요 1000을 얼마로 나눠보면 돼요? 그렇죠. 14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럼 몫이 얼마 나올까요? 몫이 그렇죠. 71 나오고요. 나머지는요. 그렇죠. 6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인 G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초 후에 바뀝니다. 요거 얼마든지 우리가 14로 나눴을 때 뭐가 따졌어요? 그렇죠. 나머지 가지고 어떤 글자에서 멈추겠구나. 이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 카지노에 돈을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학법정 제1권 제4장 약수 배수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숫자가 지워진 영수증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김밥 속 숫자의 비밀. 세 번째는 언제 오라는 거죠? 라고 하는 세 가지 사건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숫자가 지워진 영수증인데요.
금붕어를 김붕어 씨가 네, 금붕어 가게를 운영을 하다가 네, 배낭여행을 가기 위해서 처분을 했고요. 그래서 이빙어 씨가 네, 가게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금붕어 72마리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영수증을 보니까 영수증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한 마리에 얼마를 팔아야 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 훼손된 영수증 때문에 네, 한 달 동안 가게 운영할 수 없게 돼서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법적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금붕어 값을 한 마리 값을 알 수 있을까 했을 때요. 자, 실질적으로 지금 만의 자리와 일의 자리의 수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2마리 가격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돼야 될 것이고요. 또 72가 8과 9의 곱이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한 마리 값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의 자리를 우리가 네모, 그죠? 네, 그러면 네모, 그 다음에 6, 7, 9, 세모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72마리니까요 지금, 그죠? 72마리 가격이면 72라는 것이, 이 숫자가 72의 배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70이라는 것은 8, 9, 72니까 8배수면서 동시에 9의 배수가 되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요 세 자리, 그죠? 8의 배수인지 알 때는 뒤에 세 자리를 보면 되죠. 뒤에 세 자리가 8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7, 9 얼마가 돼요? 그렇죠. 2가 돼야 되죠. 그쵸? 그래서 세모 부분엔 2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9의 배수임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9의 배수 어떻게 증명하죠? 그쵸?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로 나누어 떨어질 때 우리가 9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자, 네모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2. 자, 우선 더하면 얼마인가요? 13, 22, 24군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친구는 24 더하기 네모인 거고, 그러면서 9의 배수가 된다면 네모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3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격은 얼마인 거예요? 36,792원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금붕어 72마리의 값인 거니까 한 마리의 값은 얼마였다? 그렇죠. 511원이 된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학법정 제1권 제5장 비율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산 상속이고요. 두 번째는 부당한 해고, 세 번째는 붕어값 분배, 네 번째는 붕어빵 기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으로 소유산 상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라티오 마을에서 소사랑 씨가 전재산 17마리를 아들 셋에 남기고 돌아가셨는데요. 자, 큰아들, 그죠? 큰아들은 전체의 2분의 1을 가져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전체의 3분의 1을 가져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막내요. 자, 막내에게는 전체의 9분의 1을 가져라 라고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큰아들이 17마리에서 2분의 1을 갖는다. 그러면 이게 9마리 가지면 너무 많은 거고요. 그죠? 8마리 반? 그래서 한 마리를 반으로 나눠 가져야 되나요? 그쵸?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자, 수학 법정에 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7마리를 자, 나눠야 되니까요.
소를 9마리, 그 다음에 6마리, 2마리. 예. 그러니까 8마리 반을 같이 넣었기 때문에 지금 큰아들이 9마리,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6마리,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이 2마리 이렇게 일단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수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지금 원래 2분의 17, 그죠? 또 3분의 17, 또 9분의 17 이렇게 가져야지 정상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걸 대분수로 한번 고쳐보면요. 그렇죠. 8과 2분의 1, 그 다음에 5와 3분의 2, 그 다음에 1과 9분의 8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 하나씩은 2분의 1마리 대신에 한 마리를 더 얻은 게 되는 거고요. 둘씩은 3분의 2마리 대신에 한 마리를, 그 다음에 막내는 그죠? 9분의 8마리 대신에 한 마리를 얻은 것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 한 마리 값이 108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소 하나씩은 54만 원을, 소 둘씩은 72만 원을, 소 셋씩은 96만 원을 지불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서로 54만 원, 72만 원, 96만 원을 낸 것이 되고요. 그것을 다 합치면 얼마가 돼요, 지금? 그렇죠. 102만 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 102만 원을 셋이 공평하게 나누면 34만 원씩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소 하나씨가 20만 원을, 그 다음에 소 둘씨가 2만 원을 합쳐서 누구에게? 소 셋씨에게 줘서, 그죠? 22만 원을 돌려주게 된다면, 소 셋씨에게 주게 된다면 공평하게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소 하나씨와 소 둘씨가 자기 이득에서, 그죠? 손해본 소 셋씨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법정 제1권 6장 무게에 관한 사건인데요. 자, 무게가 다른 저울하고 그 다음에 불량주와 공장 두 가지 사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무게가 다른 저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올려놓으면 무게가 달라지는 저울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자 라는 얘기인데요. 자, 지호 정육점에서 고기를 팝니다, 지금. 그쵸? 그런데 자, 고기를 처음에 적당량 올려놨을 때 50g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고기를 올려놓으니까 이번에는 그렇죠, 200g입니다. 그러면 자, 50g과 200g 합치면 250g이고 두 번 올린 거니까 그걸 반 나눠서 지금 125g을 판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점점 씨가 125g을 사왔고, 그 다음 다른 정육점에서 125g 사온 거를 비교해 봤는데, 그죠? 지호 정육점에서 산 고기가 훨씬 더 가볍더라. 그래서 의심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과연 자, 어떤 것이 잘못되는지 한번 평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틀린 게 없어 보여요, 지금. 그죠? 처음에 50g하고 그 다음에 200g하고 더한 것을 반으로 나눠서 125g이었으니까 125g의 값을 받았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로 산술 평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평균의 종류에는 산술 평균만 있는 게 아니라 기하 평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특히 팔 길이가 달라서 왼쪽에 고기를 올려놓을 때와 오른쪽에 올려놓을 때 이 무게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하 평균이 실제 고기 무게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과 200을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만이 됩니다. 그죠? 10,000g이 되고
여기에다가 제곱근이 뭐예요? 그렇죠. 제곱해서 예를 들어 제곱근 4 그런단 말이에요. 제곱근 4 그러면 제곱해서 4가 되는 제곱근 4 그러면 제곱해서 4가 되는 4의 제곱근이니까 그렇죠.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000g도 바로 이 기하 평균이란 건 제곱근을 가지고 평균을 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은 100 곱하기 100인 거죠. 이게 만입니다. 따라서 자, 이 고기는 실제 몇 g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100g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물체를 왼쪽에 놓는 경우와 오른쪽에 놓는 경우 다르게 측정이 된다면 우리는 기하 평균을 이용을 해서 평균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김종준 씨에게 돌려줄 것으로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수학법정 제1권 제7장 농도, 속력에 관한 사건 3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물의 농도에 관련된 문제고요. 두 번째는 누가 더 빠른지에 대해서, 세 번째는 물건의 값, 덤과 할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소금물 농도에 관련된 건데요. 자, 소금물 농도와 관련된 문제가 잘못 출제되었을까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보니까 물 50g에 소금 50g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합하면 농도가 몇 %가 되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농도 구하는 공식은 뭐죠? 농도는 그죠? 소금 더하기 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자, 그러면 이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0 더하기 50 거기에 분자도 50 곱하기 100 그러면 몇 %예요? 그렇죠. 50%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요. 자,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것 같지 않은데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온도가 10도씨일 때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소금의 양은 최대 몇 g이래요? 36g이랍니다. 자, 이때 소금물 농도는 약 26%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50%라는 답이 나오지만, 그죠? 과학적으로는 상식적으로 봐도 36g까지 밖에 못 녹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나올 수 있는 농도가 어디예요? 26%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물의 농도라는 것은 소금이 녹아있는 경우에 그 말을 쓸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물컵에 소금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소금물이라는 농도의 말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실제 26%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라고 하는 답은 수학적 계산은 되지만 실제로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두 다 맞는 것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네요. 수학법정 제1권 8장 확률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OX 문제고요. 두 번째는 항상 지는 게임이래요. 정말 불공평하죠? 세 번째는 우승상금 배당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건을 한번 보시면, 자, OX 문제인데요. 찍어서 답을 쓴 사람 점수가 노력한 사람보다 더 잘 나왔다면 시험 출제자에게 과연 그 책임이 있을까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X군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노력을 했는데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문제만 확실하게 표시를 해서 두 문제만 맞췄습니다. 자, 2점. 그런데 자, 한쪽으로만 찍은 학생들, 그죠? 전부 5만 쓰거나 전부 X만 쓴 친구들은 3점을 받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억울하겠죠. 어이씨, 그럼 나도 찍을 걸 그랬다 라는 생각인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부당하다, 그죠? 그래서 담당 교수인 정수상 교수를 법정에 고소하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문제에서는 객관식 등의 경우는 운으로 답을 맞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쵸? 자, 사지선다에서 답이 한 개인 경우는 아무거나 선택해 그것이 답이 될 확률이 얼마예요? 그렇죠.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맞힐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OX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O 아니면 X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답이 될 확률이 얼마예요? 그렇죠. 2분의 1이 됩니다.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력으로 문제를 푼 학생과 운으로 답을 맞힌 학생의 실력을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찍어서 답을 쓴 학생의 점수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무효다라고 해서 무효 판결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수학법정 제1권 9장 논리에 관한 사건인데요. 자, 무한대 손님 받기, 호텔에 손님을 무한대로 받을 수 있대요. 그렇죠? 두 번째는 논리로 범인 잡기, 아주 재밌는 범인 잡기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시티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에 칸토르시티가 있는데요. 그 칸토르시티에 온천이 개발돼서 손님들이 막 놀러 왔어요. 그런데 자, 손님이 꽉 찬 호텔에서 어떻게 새로 방을 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인피니트 호텔만 손님이 계속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피니트 호텔이 얼마나 크길래, 그죠? 방이 몇 개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비슷한 규모의 호텔이 방이 500개예요. 그런데 이 호텔에 5만 명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정말 사람이 많이 왔다라는 건데요. 그죠? 그럼 인피니트 호텔도 한 500개 정도의 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손님들이 계속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뭔가 손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느냐. 그죠? 또는 한 방에 여러 손님이 자기 한다던가,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수학법정에 고발을 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인피니티의 호텔은 방이 유한개가 아니라 무한개인 호텔이래요. 그래서 무한개의 방이 무한명의 손님으로 가득 찼다 해도 새로운 손님에게 빈 방을 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하면 객실 번호보다, 자, 우리 객실 번호가 있지요? 자, 이 객실 방에 번호가 있거든요. 호텔은 그 객실 번호보다 한 번호 높은 방으로, 한 번호 높은 방으로 가는 게 바로 손님이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 손님은 2번 방으로 갈 거고 3번 손님은 4번 방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번 방이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비어 있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 새로운 손님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이제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건 무수히 크다, 무한히 큰 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보다 큰 수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한대를 제일 큰 걸로 보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인피니티 호텔은 방이 무한개이기 때문에 손님을 무한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호텔연합회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지만 재판이 끝났지만 다른 호텔들 먼저 채우고 마지막으로 인피니티 호텔을 방을 채우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네요. 수학법정 제1권 제10장 도형에 관한 사건 3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최단거리, 어느 길이 빠를까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평면을 채우는 정다각형인데요. 정오각형 타일로 빈틈없이 바닥 채우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 한 번의 다리 건너기, 그래서 퀴니스의 다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어느 길이 빠를까 라는 건데요. 최단길 씨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도중인데요.
자, 회사에서 자, 집이 있어요. 그런데 자, 가다가 가스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 회사에서 집까지 갈 때 A, B, C 이렇게 세 주유소가 강 옆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택시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쪽으로 들려서 가스를 넣고 집으로 가자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갔는데요. 네, 최단기 씨가 볼 때에는 이것이 실제 가장 빠른 길이 아니지 않느냐, 그죠?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주유소를 들려서 갔어야 하는지 아니면 세 번째 주유소를 들려서 갔어야 하는지, 그죠? 그럴 때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최단거리일지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지점 사이의 최단거리 그랬을 때 이 최단거리 경로는 바로 두 지점을 잇는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회사가 이쪽에 있었는데요. 이 회사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옮겨 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숨어 쉬는 강에만 먼저 도착하면 그것이 최단거리가 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직선시의 증언처럼 회사 위치를 대칭 위치로 표시하면 결국 두 지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그렇죠. 비가스 충전소를 지날 때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들려가는 것을 서로 반대로 놓고 이렇게 봤을 때, 그죠? 비충전소는 이렇게 직선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최단거리가 된다라고 판결할 수 있겠습니다.